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대학 교수님이신 네이버 카페 아이디 승찬아빠님의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강의입니다. 주제가 많은 분들이 거의 종교처럼 믿고 있는 장기 투자, 특히 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세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아주 신랄하고 흥미로운 분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상품은 위험해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생각의 틀, 뭐랄까 패러다임 자체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질문이요. 근데 일반 주식 투자랑 이런 초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같은 장기 투자라는 바구니에 담아도 괜찮을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 그리고 또 숫자들이 보내는 경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풀어가보죠. 교수님은 서두에서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 장기 투자라는 믿음부터 해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좋은 주식 사서 오랫동안 묻어두면 알아서 부자가 된다. 마치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열리는 마법의 나무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현대적인 판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의 흥미로운 지점은 이 환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면요?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홍보된다는 주장이에요. 이해관계자들이요? 네, 승찬아빠님은 그 주체로 기업, 정부, 언론, 그리고 소위 투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지목합니다. 그 주장은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마치 장기 투자가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약속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각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분석을 보면 각자의 목적이 또렷해요.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너무 자주 사고 팔면 주가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나 경영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당연히 장기 보유를 선호하죠. 아, 정부는요? 정부는 왜 장기 투자를 장려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면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삼성전자 20년 묻어뒀더니 강남 아파트 값이 되다.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최고의 흥행 카드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성공 신화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의 프레임이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죠? 단기 투자나 공매도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투객꾼, 즉 악이고, 장기 투자는 기업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건전한 투자, 즉 선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 말이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결국 글쓴이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네요. 장기 투자가 무조건 우월하다는 그 믿음이 과연 스스로 치열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부해서 얻은 결론인가요? 아니면 미디어와 사회가 주입한 편안한 공식에 그냥 기대고 있는 건가요?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신의 투자 철학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한번 되짚어보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상적인 이론의 이면, 현실에서 장기 투자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교수님이 아주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절대 안 써도 되는 완벽한 여윳돈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 부분이 첫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지만 인생은 단 한 번도 계획대로만 흘러가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나 혹은 놓치고 싶지 않은 절호의 기회 때문에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듣고 보니 장기 투자라는 게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통찰을 보여주나요? 승찬아빠님은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눈여겨보던 상급지 아파트가 갑자기 급매로 나왔을 때. 아, 그건 못 참죠. 그렇죠. 혹은 자녀에게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유학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안타깝지만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아프게 되거나 반대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사업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실직을 하게 되어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주식은 내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라는 다짐이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닥치면 그 다짐은 정말 지키기 어렵겠네요.
결국 가장 돈이 급할 때, 어쩌면 시장 상황이 최악일 때 어쩔 수 없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내 장기적인 계획이 인생의 단기적인 변수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셈이죠. 그리고 글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존 편향이라는 함정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 생존 편향. 우리는 언론을 통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삼성전자를 20년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단 한 명의 영웅담을 듣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이야기 이면에는 한때는 최고 우량주였던 대우전자나 한진해운 같은 주식을 믿고 장기 투자했다가 자산을 모두 잃었거나 혹은 방금 이야기한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폭등 직전에 주식을 팔아야만 했던 999명의 보이지 않는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평범한 장기 투자도 이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세대 레버리지라는 초고성능 엔진을 달면 그 위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일반 장기 투자와 세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네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 심지어 그 난이도 차이를 중학교 수학 시험과 수학 박사 자격 시험에 비유할 정도죠. 와, 그 정도인가요? 여기서부터는 믿음이나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숫자들인가요? 첫째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구조적 비용 문제입니다. 구조적 비용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레버리지 ETF 상품은 그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파생 상품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소위 수합 비용과 운영 수수료만 합쳐도요, 매년 총 자산 가치 NAV의 5%에서 많게는 10%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5%에서 10%요? 그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내 돈이 매년 그만큼 녹아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부분이죠. 와,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도 불과합니다. 변동성 그 자체 때문에 자산 가치가 갉아먹히는 현상, 즉 볼드래그는 아직 계산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볼드래그.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기초지수가 10% 오른다고 다시 10% 내리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 같잖아요. 네네.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100이던 지수가 10% 오르면 110, 여기서 10% 내리면 99가 되죠. 그런데 세배 레버리지는 10% 오를 때 30%가 올라서 130이 되고, 여기서 기초지수가 10% 내릴 때 30%가 빠져서 91이 되어버립니다. 기초지수는 마이너스 1% 손실인데 세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9% 손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클수록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는 현상, 그게 바로 볼드래그의 공포입니다. 와, 방향을 맞춰도 시장이 흔들리기만 하면 내 계좌는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바로 최대 낙폭 MDD 문제입니다. MDD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2022년에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는 고점 대비 80%가 넘는 끔찍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닷컴 버블이나 리먼 브러더스 이야기도 아닙니다. 22년 하락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절반 수준의 하락일 뿐이고, 또 닷컴 버블은 리먼 브러더스를 2번 겪는 엄청난 하락입니다. 그런데도 마이너스 80%요? 와, 이 MDD가 주는 고통을 몸의 통증이라는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네, 몸이 아픈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잖아요. 그런데 진통제만 먹고 버티는 것처럼 마이너스 50%가 넘는 계좌 손실을 존버는 승리한다는 구호 하나만 믿고 버티는 것은요, 위가 계속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고 소화제만 먹다가 결국 위암 말기에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정통 투자 이론이 마이너스 50% 하락해도 참고 견디라고 가르치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방치에 가깝다는 지적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런 투자법을 아나키 아시죠?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커뮤니티에 빗대요. 아, 아나키요? 수백 년간 검증된 현대의학을 불신하고 오직 자연치유만 맹신하는 것처럼 수많은 천재들이 발전시켜온 정통 투자 이론과 리스크 관리 기법을 무시한다는 거죠.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라는 특정 시기에만 통했던 몇 년 안 된 투자 경험과 특정 커뮤니티의 구호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생 모은 자산을 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동인지 묻는 거군요. 글쓴이는 이걸 투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과
같다는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수학적으로도 불리하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법에 뛰어드는 걸 보면 분명 강력한 심리적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심리적인 측면을 짚어줍니다. 어떤 함정이죠? 예를 들어 위험을 관리한답시고 기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소액을 추가 매수하는 소위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많죠. 글쓴이는 이런 행동이 실제 위험 관리 효과는 거의 없고 단지 내가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 일종의 뿌듯함만 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 그럴듯하네요. 본질은 그냥 존버랑 다를 바 없는데 스스로는 정교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더 위험에 깊이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는 사이클을 갖는다는 기본을 상기시킵니다. 파티는 언젠가 끝나요. 파티는 언젠가 끝난다.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올 준비를 하는 건데 많은 세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파티에서 중간에 나가는 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앞서 이야기한 장기 투자는 승리한다 라는 프레임의 영향을 받았네요. 여기서도 생존 편향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맞습니다. 2022년 같은 끔찍한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로 투자한 95%의 투자자는 아마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5%의 영웅담만 듣고 있다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이 말이 참 섬뜩하게 와닿았습니다.